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추는 사람.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노래를 발견한다. 스웨덴 속담. 인간은 자신이 얼마만큼 마음 먹느냐에 따라 행복해진다. 아브라함 링컨. 차를 몰고 고속도로나 터널을 지나간 적이 있다면 당신은 통행료 징수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당신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기계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잘 느꼈을 것이다. 그 관계야말로 인간이 삶에서 부딪히는 아주 기계적인 만남들 중에 하나다. 당신은 징수원에게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거나 한 다음에 차를 몰고 그곳을 떠난다. 그것이 전부다. 오클랜드 섬과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금문교에는 17개의 통행료 징수대가 있다. 나는 지금까지 수천 번도 넘게 그 징수대들을 통과했지만 어떤 직원과도 기억에 남을 만한 가치 있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그냥 날마다 기계적으로 돈을 내고 받고 지나갔을 뿐이다. 1984년 어느 날 아침,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점심 약속 때문에 다리를 건너기 위해 통행료 징수대들 중 하나로 차를 몰고 다가갔다. 그때 내 귀에 큰 음악 소리가 들렸다. 마치 파티 석상에서 울려 퍼지는 댄스 뮤직이거나 마이클 잭슨이 콘서트라도 열고 있는 것 같은 요란한 음악이었다. 나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차문이 열려있는 차는 한 대도 눈에 띄지 않았다. 다른 차에서 들려오는 사운드 트랙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통행료 징수대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춤을 추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지금 뭐라는 거요? 내가 물었다. 난 지금 파티를 열고 있어. 나는 다른 징수대들을 둘러보았지만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몸을 움직이는 이가 없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죠? 그들은 초대받지 않았수다. 물어볼 게 많았지만 뒤에서 기다리는 차가 경적으로 울려댔기 때문에 나는 차를 몰고 그곳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이 친구를 다시 만나봐야지 하고. 그의 눈빛은 그 통행료 징수대 안에 뭔가 마술적인 것이 있다고 말하는 듯 했다. 며칠 뒤 나는 그 친구를 다시 발견했다. 그는 아직도 통행료 징수대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아직도 혼자서 파티 중이었다. 내가 다시 물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그가 말했다. 당신 지난번에도 똑같은 걸 물었던 사람 아니요? 기억이 나는구먼. 난 아직도 춤을 추고 있어. 똑같은 파티를 계속 열고 있는 중이라니까. 내가 말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죠? 그러나 그는 다른 통행료 징수대들을 가리키며 되물었다. 당신 눈에는 저 칸막이들이 어떻게 보이쇼? 그야 통행료 받는 곳으로 보이죠. 그가 소리쳤다. 전혀 상상력이 없구먼. 내가 말했다. 좋습니다. 내가 상상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죠. 그럼 당신 눈에는 저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는 말했다. 수직으로 세워놓은 관들이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증명해 보이겠소. 내일 아침 8시 30분이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저 안으로 들어가지. 그들은 저 안에서 8시간 동안 죽어 있는 거요. 오후 4시 30분이 되면 그들은 무덤에서 일어난 나자로처럼 저곳을 걸어 나와 집으로 가는 거요. 8시간 동안 두뇌는 죽은 자처럼 정지해버리고 오직 돈 세는 일에만 매달려 있지. 오직 그 일에 필요한 동작만 하면서 말이오. 난 놀랐다. 이 친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하나의 철학,
하나의 신학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나는 그 다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다르죠? 당신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군요. 그가 나를 쳐다봤다. 그걸 물을 줄 알았지? 난 댄스 교사가 될 꿈을 갖고 있어. 춤 가르치는 선생 말이요. 그래서 이곳에서 통행료를 받으며 열심히 춤 연습을 하고 있는 거요. 그는 건너편에 있는 사무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곳에서 내 월급을 주지. 말하자면 저 사람들이 내 춤 교습비를 대주고 있는 거요. 정확히 똑같은 상황에서도 16명은 죽어 있는데 17번째 사람은 살아있는 길을 발견한다. 당신과 내가 사흘도 지겨워서 못 견딜 그런 좁은 공간 안에서 이 사람은 파티를 열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그 사람과 나는 점심을 같이 먹었다. 그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직업을 따분하게 평가하는 걸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난 혼자만 쓸 수 있는 사무실을 갖고 있는 셈이고 또한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 그곳엔 금문교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버클리의 아름다운 산들을 다 구경할 수 있어. 미국 서부의 휴가객 절반이 그곳을 구경하러 해마다 몰려오지 않소. 그러니 난 얼마나 행운이요. 날마다 어슬렁거리며 걸어와서는 월급까지 받으며 춤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찰스 가필드 박사. 마음의 창. 삶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 자신이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랜드마 모세. 중병에 걸린 두 사람이 있었다. 둘은 큰 병에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 병실은 아주 작았고 바깥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다. 한 사람은 치료의 과정으로 오후에 1시간씩 침대 위에 일어나 앉도록 허락을 받았다. 폐에서 어떤 용액을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침대가 창가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앉을 때마다 바깥 구경을 내다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환자는 하루 종일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다. 매일 오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창가의 환자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는 바깥 구경을 맞은편 환자에게 일일이 설명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창을 통해 호수가 있는 공원이 내다보이는 모습이었다. 호수에는 오리와 백조들이 떠다니고 아이들이 와서 모이를 던져주고 모형배를 띄우며 놀고 있었다.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나무들 아래를 산책하고 꽃과 식물들이 주위에 앉았다. 이따금 공놀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나무들 너머 저편으로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누워있는 환자는 창가의 환자가 이 모든 풍경을 설명해 줄 때마다 즐겁게 들었다. 한 아이가 어떻게 해서 호수에 빠질 뻔했는지도 듣고 대단히 매력적인 아가씨들이 여름옷을 입고 활기차게 걸어가는 얘기도 들었다. 창가의 환자가 어찌나 생생히 묘사를 잘하는지 그는 마치 자신이 지금 바깥 구경을 내다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 가지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다. 왜 창가에 있는 저 사람만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왜 그 사람 혼자서 바깥을 내다보는 즐거움을 독차지하고 있지? 왜 자신에게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지? 그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창가에 있는 환자에게 질투가 났다. 침대의 위치를 바꿀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고 싶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그가 천정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창가의 환자가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손을 버둥거리며 간호사 호출 버튼을 찾는 것이었다.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것이 분명했다. 그는 당연히 그 환자를 도와 비상벨을 눌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 환자의 숨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도. 아침에 간호사는 창가에 환자가 숨져 있는 걸 발견했다. 그리고 조용히 시신을 치웠다. 적절한 시기가 되자 그는 창가 쪽으로 침대를 옮기고 싶다고 간호사에게 요청했다. 병원 직원들이 와서 조심스럽게 그를 들어 창가 쪽 침대로 옮겨주었다. 그리고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자리를 매만져 주었다. 직원들이 떠나자마자 그는 안간힘을 다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팔꿈치를 개고 간신히 상체를 세울 수 있었다. 그는 얼른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맞은편 건물에 회색 담벽이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다. 작자미상 로널드 달스턴과 해리엇 린세이 제공. 낙관론자. 생김새가 똑같은 쌍둥이의 이야기다. 한 아이는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한 낙관론자였다. 그 아이는 말하곤 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어. 다른 아이는 늘상 슬프고 절망적인 비관론자였다. 그 아이에 비하면 머피의 법칙에 나오는 머피는 오히려 낙관론자였다. 걱정이 된 부모는 아이들을 데리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부모에게 아이들의 성격의 균형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다음번 아이들의 생일날 아이들을 각자 다른 방에 넣고 선물을 열어보게 하십시오. 비관적인 아이에겐 당신들이 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고 낙관론자인 아이 선물 상자에는 거름을 넣어주십시오. 의사의 제안대로 두 아이에게 선물을 준 다음 부모는 비관론자인 아이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큰 소리로 불평을 해대고 있었다. 이 컴퓨터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 계산기는 틀림없이 금방 고장이 날 거야. 이 게임은 정말 싫어. 내가 아는 다른 아이는 이것보다 훨씬 큰 자동차를 갖고 있단 말이야. 부모는 몰래 복도를 지나 낙관론자인 아이의 방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아이는 신이 나서 걸음을 공중에 내던지며 이렇게 킥킥대고 있었다. 날 놀리지 말아요. 이렇게 많은 걸음이 있다면 틀림없이 당나귀를 한 마리 사오신 거죠? 작자미상 브라이언 카바노프의 씨 뿌리는 사람의 더 많은 씨앗에서.